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이 됐습니다. 이준우책입니다. 정말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비호감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정권 유지 의견보다 정권 교체 열망이 훨씬 높은 민심이 결국 선거 승패를 결정할 거라고 본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펼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더 비호감을 줄이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아닌 자신이 혐오하는 후보자의 상대방에게 하는 투표가 승패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말하자면 최선이 없으면 차선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당선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선진 민주정에서도 투표는 이미 감성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이 캔디데이트가 의미하는 순백의 정지감 같은 자질로는 개나 주어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TV 토론의 영향으로 케네디가 닉슨을 이긴 선거부터 감성 선거의 시대는 열렸을 것입니다. 라디오로 그 토론을 들었던 사람은 닉슨을 찍었는데 TV로 본 사람들은 케네디를 찍은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자질, 인격을 비교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적흥적인 언행이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면서 지지도를 끌어올립니다. 연예인에 대한 팬심이나 이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별반 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후보자에 대한 비호감도는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양 진영, 특히 이재명 쪽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 홍보를 책임지는 걸 스핀닥터라고 하죠. 그 스핀닥터에 윤석열 진영을 기웃거리던 살집 아저씨 김영희 PD를 재빠르게 채워갔으니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 역할을 주목합니다. 정말이지 역대급 비호감 선거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비호감 줄이기는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특히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이재명은 매주 타는 버스, 이 메타버스라는 걸 타고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조차 철회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박정희 모델 성장을 예찬했으며 말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는 광주에서는 심지어 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멘트를 날린 그 여학생 말입니다. 윤석열도 이에 질사라 선대위 출범 무대에 고등학교 3학년생을 내세웠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50%를 넘던 비호감도는 일부 여론조사지만 30%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선거 캠페인을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꾸미거나 실제 TV 예능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것은 사실 이기고 보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최악의 졸렬한 캠페인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으로 자신의 이념과 상관없이 정책은 수정되고 그리고 후보자는 대중에 영합합니다. 여기에 국가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온갖 교원 영색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비호감을 줄이기 위한 대중영합으로 최악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재명은 연일 대중에 영합하기 바쁩니다. 그는 아마도 그동안의 그의 은행이 소수의 열렬 지지자를 창출했지만 다수 대중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중영합은 지난 3일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한 말로 상징됩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사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즉시 무엇이든 하겠다. 후안페로니 말이죠. 이 후안페로니 말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 그는 그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등 자신의 대표 공약들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걸 민주당은 유연함과 실용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한국리서치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했던 여론조사에서 59.5%에 달했던 비호감도는 11월 26일과 28일 조사에서는 4.4%포인트가 하락해 55.1%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56.1%에서 3.8%포인트가 오른 59.9%가 되었습니다. 비호감도도 역전된 것입니다. SBS가 넥스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 조사에서 이재명은 비호감도가 11월 6일부터 7일 조사의 60.4%보다 2.7%포인트가 낮아진 57.7%, 그리고 윤석열은 54.6%에서 5.1%포인트가 상승한 59.7%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역전이 됐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 김종인, 이준석과 벌인 집안 싸움이 대중의 실망을 키운 결과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비호감도는 여전히 5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호감도가 윤석열에게는 정권교체 열망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볼 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는 바로 베이징 서프라이즈, 이른바 종전선언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그동안 공을 들여온 남북대화의 획기적인 업적을 쌓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정은이 심기만을 헤아리던 이 국방 비전문가죠, 정의용이 외교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그리고 DJ 때부터 남북대화의 전문가를 자처해온 박지원을 정보수장으로 앉힌 것도 오직 한 목적, 남북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다 보면 김정은이 답방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쿄 서프라이즈는 김정은이 올림픽 불참선언으로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죠. 바로 종전선언과 연계된 베이징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 바이든이 그 맥을 끊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탄압에 강한 항의 표시를 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젠 샤키 이 백악관 대변인은 12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림픽 불참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또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가지만 미국 국가로서는 불참이라는 거죠. 결국 선수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외교적 보이콧만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중대한 정치적 모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은 12월 9일부터 10일 화상회의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무려 1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니 임기 말 민주주의 동맹들로부터 자칫 고립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물론 노벨 평화상은 아주 물 건너갑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는 베이징 서프라이즈를 통해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무대로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펴왔는데 그게 무의로 끝날 판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북한과 함께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9월이죠. 유엔 총회에 가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헛된 꿈으로 이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해서 외교적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한 말, 해온 일을 볼 때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외교 참사가 되겠지만 문제는 그 짓고 있을 대선입니다. 바이든이 없어도 시진핑, 김정은과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평화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KBS가 보도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는 애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할 거라는 것은 언론의 추측이었을 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이미 당사국 간의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굳이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당사국들만 합의하면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종전선언 논의와 합의가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중앙일보가 후보 4사람에게 보낸 질의서와 그 답변이 보도되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이 비핵화를 명시적 조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문재인식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은 겁니다. 문재인식 종전선언. 답변을 보면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을 해도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거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종전선언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답변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석열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적이 없고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에서 종전선언을 떼어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군 철수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뤘을 때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 심상정은 좀 독특합니다. 이 종전선언이 가급적 이런 시기에 승사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도 미국의 반응이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안철수는 현 시점에 종전선언은 본질적, 역사적 의미가 없는 껍데기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재난지원금 살포 등 금권 선거 변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그 위력을 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이재명이 이재명식 경제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는 이상한 빚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저는 바보인가 봅니다. 그 이론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 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기본금융을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솔직히 제가 이 말을 한 3번째 듣는 말인데 정말 들을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신용이 나쁠 수밖에 없는 빈자에게 이자율이 높고 신용이 좋은 부자에 대한 이자율이 낮은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하면 그건 경제학을 넘어 상식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이 부자에게 높은 이자율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까요? 이 경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재명식 경제학 재정학으로는 은행이 파산하는 걸 넘어 국가 파산을 도저히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 드립니다. 아주 감상적인 말로 사람을 혼돈케 하는 재주가 있다고 할까요? 그는 문재인 정부와도 다시 각을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잘못이다.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한다. 그 강연에서 이재명식 경제학의 진수가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다. 하긴 경제학 등을 논증할 수 있는 과학의 단계로 격상시킨 사람은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학을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결부시킨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킨 사람도 바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이재명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한 뒤에 언론에서 과학 아니다 주장 무식 드러내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설명한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하며 표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그는 앞뒤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그 말을 했을 당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는 대중의 연호가 힘이 된다며 박 대통령도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걸 예로 든 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박 대통령을 비꼬기 위한 말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이재명이 TK와 보수층의 외인을 넓히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대신 박근혜를 예로 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논쟁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됩니다. 진리가 꼭 과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넣는 이례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놀랄 만한 말입니다. 국토보유세 철회를 두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얘기를 드린 것이다. 국토보유세가 거의 말대로라면 10%에게서 거두어서 90%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국민 배급제, 전국민 재산 재분배는 어떻습니까? 그가 덧붙인 말은 정말 길을 꽉 막히게 합니다. 국토보유세라 하지 말고 토지배당이라고 바꿔주시면 좋겠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는 그 일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인데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 전제로 하고 만약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게 대리인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국가의 정체를 바꾸는 놀랄만한 말입니다. 어쨌든 그가 내놓는 경제공약은 빚 잔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영업자 지원금 등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지출 경정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기본소득은 대통령 임기 내 19살부터 29살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전 국민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연 100만 원을 소밀성 지역화표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5천만 명에게 100만 원씩만 지급해도 50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 감면 축소로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고도 이 나라가 살아남을까요? 장담 드리는데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는 국가 채무가 GDP의 100%가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이런 재정 지식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대선이 단순히 좌우의 결전이 아니라 이 나라가 국가 사회주의로 가서 히틀러처럼 패망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이 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주택과 윤석열의 주택정책을 비교하고 짚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앞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기본주택의 경우 그럴 땅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재원이 없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1호였다가 사퇴했던 조동인 측이 성폭력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에 파문이 일자 자녀 동의를 받았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짚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죠. 평생 강간범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짊어질 그 아이는 설사 부모에게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을 동의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직 그럴 만한 의사 능력이 없는 나이입니다. 변호사라면 그 정도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념으로 출산했다면서 그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좋은 글씨를 계속 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인 조동현의 명예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에 화장까지 당했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1년 전 직접 청격했다고
편지로 써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사연도 짚어볼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청와대에 찾아가겠다고 하는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종전선언에서는 신경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써도 이 억울한 가족의 절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